예, 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모두 월요일 내일부터 일상으로 복귀하시겠지요. 국내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이슈가 첩처산중으로 참 많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정세를 매의 눈으로 살피고 또 담대한 결론을 잘 내놓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잘 쓰셨습니까? 예,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죠? 제가 쓴 건 아니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제목이 민주당을 떠나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송 대표님 자서전인 줄 알았어요. 자이든 타이든 민주당을 떠나서 소나무당 대표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민주당은 미국의 민주당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잠깐 그 책 이야기 좀 하고 지나갈까요? 네.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 사선 의원을 하셨던 털시 게버드라는 그 민주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네. 경선 후보로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민주당 엘리트들한테 너무 공격을 받고 실망을 해서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해서 트럼프 정부의 지금 DNI,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정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For Love of Country, Leave the Democratic Party Behind로 돼 있어. 이게 사실상 민주당을 떠난다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마 출판사에서 송영길과 오버랩되게 아마 약간 좀 어그로를 끌려고 책을 좀 많이 팔려고 하는 그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나온 김에 참 지난 대선 미국 대선이 참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그 네오콘이라 불리던 그 딕 체니나 또는 그 딕 체니 부녀 그리고 또 바버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네네. 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네오콘이라 불리던 사람들 또는 또 이렇게 이 반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또 이 진보당 인사들이죠. 진보적 인사들이 트럼프 옆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산복합체 네오콘들은 민주당으로 가고 또 이 진보적으로 이제 반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털치 게버드 같은 분들이 트럼프 옆으로 오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의미인지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더라고요.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도 사실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마가 그룹이 이단적인 그룹이었는데 이 털시 게버드 책 자체가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양당 모두 다 지도부들이 전부 다 군산 복합체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네. 워멍거링, 뭐 프록시 이렇게 막 표현을 하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전을 주도했던 조지 W 부시의 핵심 참모 딕 체니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가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3선 의원이었는데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가 럼스펠드나 딕 체니나 조지 W 부시 가문은 전부 이라크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고 트럼프는 가장 어리석은 전쟁이었다고 이라크전을 일관되게 비판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척이 져서 공화당 그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 세력들이 지금도 안 좋아하죠 트럼프를.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보다 보면은 이게 마가 그룹이다 내지는 이 저 글로벌리스트들 네오콘으로 나누는 게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많이 듭니다. 역설적으로 유니 파티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털시 게버드가 전쟁에 관한 한 미국에는 민주당 공화당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요. 그 전쟁 얘기 나왔으니까 좀 미국에 좀 내란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잠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제가 참 잘 못 쉬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미국의 그런 내전 수준의 위험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미국은 원래 이 주 방위군 이런 거를 어디다 투입하는 걸 굉장히 좀 잘 안 하는 나라잖아요. 군대를 동원한다거나 하는 것을. 그렇죠. 실제로 이제 반란법이라고 있는데 인서렉션 액트라는 건데 그것도 주지사의 동의가 없이 갈 수는 없죠. 그렇죠. 주지사의 동의가 없이 가는 것은 주지사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했을 경우에 그런 건데 그렇죠. 주지사가 그럴 리가 있어요. 그렇죠. 주지사가 요청하지 않은데 주지사는 주 방위군의 최고 사령부입니다. 그렇죠. 커맨드 치프입니다. 예. 연방군에 대한 커맨드 치프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주지사 동의 없이 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고요.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게 뭐 한 200명 투입해가지고 괜히 군대에 보내서 거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소요가 났다고 한다는 것은 마치
윤석열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을 국회에다가 파견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질서 유지할 상황이 있었습니까? 아,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다 보면은 네. 주로 이제 군부대를 투입하는 곳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 강세 지역에다 계속 그렇습니다.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찌 보면 굉장히 야당을 탄압하는 방식의 군 투입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내전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미국의 전망을? 그래서 이제 프리츠커 지금 이 JB 프리츠커라고 일리노이주 주지사입니다. 시카고가 일리노이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일리노이주가 사실 그 오바마가 상원의원을 했던 곳이고 예. 그쪽 링컨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민주당이 강한 지역입니다. 강세 또,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역을 타겟으로 시카고 시장과 뭐 샌프란시스코 뭐 아니죠. 일리노이 시카고와 일리노이 주지사를 다 체포해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했는데 그 주지사가 65년생인데 아주 강단이 있더라고요. 예.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선봉에 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 주장은 지금 트럼프가 짜는 것은 내년에 중간 선거를 대비한 작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공화당이 지금 한 6석 차이밖에 안 나요. 네. 218석이 과반수거든요. 네. 지금 미국 공화당 219석입니다. 아이고 저런. 한 이제 민주당이 한 213, 12, 한 6석 정도 차이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이 하원이 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원도 지금 미국 민주당 상원이 45명에 무소속 2명에서 47명이고 공화당이 53명이에요. 그러니까 6석. 그러니까 상원 하원 다 한 6석 정도의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하원인을 만약 잃게 되면 모든 게 제동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텍사스 같은 데 게리맨더링을 노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들 한 석이라도 더 늘리려고. 그리고 지금 이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주장은 이런 민주당 강세 지역에 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예. 선거 관련 업무들을 다 장악해서 내년 그 관권 선거를 획책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 미국에는 총기도 많은 동네인데 이거 그렇죠. 정말 이 내전 상황으로 우리 그 영화에 나왔던 시빌 워 같은 상황이 시빌 워가 될수 벌어질 있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네요. 근데 나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예. 미국 대통령은 뭐 부시도 마찬가지고 뭐 네. 클린턴 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공화민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취임식에 전임 대통령이 당을 달리해도 가서 축하해 주잖아요. 예. 그리고 당선된 대통령은 나는 나를 찍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블루든 레드든 간에 전체의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전체 미국 시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의례적으로 다 합니다. 예. 근데 그런 말을 안 한 사람이 우리나라 윤석열과 여기 트럼프입니다.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말이 하나 없었어요. 그렇죠. 모든 취임사 어떤 내용에. 예.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나를 찍지 않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 말씀을 수차례 반복하는데 나는 윤석열의 지금까지 말 중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반체 국체제 세력들을 뭐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랬죠. 예. 비슷하죠. 엔티파 뭐 좌파 테러리스트 그룹을 척결하겠다라는 게 상당히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완전히 쓸어 없애려고 하는 이런 언어들이 팽창하고 있어서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말씀한 대로 미국은 지금 한 총이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명쯤 되는데 거의 그 정도 숫자의 총이 나가 있을 거예요. 뭐. 예. 아유. 무장을 하려면 바로 무장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알고 오던 그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그렇죠. 시빌 워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거잖아요. 기자가 딱 잡혔는데 예. 너 누구? 우리 다 같은 미국인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What kind of America? 어. 뭐 어떤 어느 종류의 쪽이냐. 미국인이냐? 그런 일이 진짜 미국이 이제 둘로 이제 붉은 미국인과 푸른 미국인으로 지금 나눠질 가능성. 실제 지금 나눠지고 있죠. 그럼 이렇게 나눠질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지내야 되는지가 참 고심스러운 지경입니다. 더 좋은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하자면 드디어 예. 대한민국이 이제 좀 자주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예. 정말 그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끝나고 정말 솔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는 것처럼 미국의 본질을 정확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미국 없이 못 사는 것처럼 떠들고 맨 아스팔트에 이스라엘계하고 미국계 들고 다니는 이런
식의 안이한 사고로는 이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이제 전 국민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 난항 네.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그런 미국의 엄청난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한 그 요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저는 기회 올 수가 있다. 만 씨름할 때 큰 사람하고 씨름하다가 그 힘을 역이용해서 엎어치기로 하는 것처럼 그 힘 대 힘으로 막 붙는 게 아니라 예. 힘을 역이용해서 저는 엎어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3,500불 선불로 달라라고 하는 그 미국이 어찌 보면 거의 날강도 같은 요구를 네. 안 받아들이고 그 서명하지 않고 또 계속 이렇게 관세를 차라리 맞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과 협상을 계속 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이네요. 보통 유럽이나 일본은 다 일찌감치 트럼프한테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아니, 근데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당장 우리가 4,100억 불의 외환보유고에 네. 500억 불만 빠져나가도 이 당장 아마 환율이 1,500원을 뛰고 우리 외환위기가 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3,500불을 빼내냐고. 그것도 우리 돈도 아니에요. 그게 다 외국 회사들 돈, 그렇죠. 민간인 돈, 뭐 정부 돈도 아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다 빼가냐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신들이 지금 비합리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은. 그래요. 근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포브스지가 네. 한국의 전략이 그 미국의 법원이 트럼프 관세가 무효다라는 판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다. 뭐 이런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항소법원까지 연방 항소법원까지 지금 이 트럼프의 지금 일반 상호관세 소위 10%씩 매긴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그 인터내셔널 IEA 법이라는 건데 네. 이머전시 이코노미 이머전시 인터내셔널 이코노미 이머전시 파워 액트라는 법인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unusual and extraordinary situ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importation 수입을 레귤레이트 할 수 있다. 규제할 수 있다. 이 정도 규정인데 우리가 법률가들이 봤을 때 법률에 문의적 한계가 있잖아요. 이 레귤레이트라는 날 아무리 확대해서 가더라도 여기가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이 법률이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없다는 지금 거죠. 대법원의 판례고 우리 네. 같은 저도 법률가잖아요. 그건 네. 명백히 맞는 말이다. 수입 물량을 좀 규제하거나 이 정도는 품목을 좀 규제할 수 그런 건 행정부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데. 예. 과세는 일종의 세금인데 네. 아니 왜 보스턴 차 사건이 나고 미국 독립전쟁이 그렇죠. 일어났습니까?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 영국 의회가 일방적으로 그렇죠. 세금 매기는 것 대표 없이 과세 없다. 그렇죠. 우리 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걸 왜 나한테 세금을 매기느냐 이거잖아요. 그럼 관세면 그러면 우리 한국이나 어디 일본에 매기는 게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그렇죠. 가게 돼 있습니다. 예. 미국 소비자의 돈을 뺏어가는 거죠. 예. 그 겉으로만 관세에서 수입업자가 부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텍스페이어 납세자들을 착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히는 일이 되겠죠. 의회의 동의 없이 네. 대통령의 일반 행정명령을 온다는 것은 저는 법률 위반이라고 봅니다. 헌법 위반이고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미국 대법원이 만약 이것을 헌법 위반으로 판결하지 않는다면 네. 미국 법률 체계는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이 유지된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로마의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로마 법이 균형 있게 이방인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천년의 로마 제국이 유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 로마가 세계를 3번 통일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무력, 하나는 기독교, 또 하나는 법입니다. 그 로마법이 지금의 토대가 된 거잖아요. 예. 나폴레옹도 나폴레옹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폴레옹 시대가 무력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 유럽을 통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법원이 이런 것을 위헌으로 판결하지 않는다면 저는 미국의 우회주의, 이 법률주의가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트럼프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의 오랜 전통과 이 역사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만의 시대로 가는 거죠. 예, 야만의 시대인데 그렇다면 이 싸움은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끌고 나간다면은 미국 자체 내부에서부터 붕괴될 수도 있겠네요. 이 그렇습니다. 논리는. 당장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예. 이번 이제 아펙 총회 뭐 시진핑이 오네 마네 예. 100% 관세를 뭐 추가하고 저쪽은 히토류를 통제하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저의 견해로는 올 거로 봅니다. 둘 다. 음. 시진핑, 트럼프 둘 다 올 수밖에 없다. 예. 왜 그러냐면 미중 간의 타협을 여기서 않고 히토리를 만약 이렇게 통제를 해버리면 미국의 방위 산업이나 첨단 산업이 다 스톱입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예. 스톱입니다. 언제 90%를 사실 히토리의 중요 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단기간에 이것도.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100% 올리면 이제 150%가 넘어가잖아요. 관세가. 그럼 이제 거의 중국 제품은 못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생스기빙 추수감사절이 오고 바로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 예. 최대 세일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는데 거기에 155%. 거기다 뭐 물건이 안 들어올 거예요. 크리스마스 축의도 안 들어와요. 예. 비싸져 가지고. 그다음에 브라질에 50% 때려 가지고 원두가 지금 20% 이상 올랐잖아요. 커피값이. 예. 계란값부터 시작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예. 블랙 프라이데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저 한 달 얼마.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걸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미국 소비자들의 아우성을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런데 말이죠. 근데 트럼프가 이 바보는 아닐 텐데. 근데 갑자기 10월 10일 날 그 100% 관세를 중국에 때렸단 말이죠. 물론 뭐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데 대한 대응책 같은데 현재 그렇다면 현재 지금도 중국 55%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155%를 때리게 되면 그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을 수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들어와도 아무도 못 사는 상황이 될 건데 그럼 이 아우성이 날 거고 이 싸움은 누가 봐도 오래 끌지 못하고 항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미국이.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다 할 정도의 어쩌면 발작적인 그 관세를 100%를 하룻밤에 올려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정신 상태인지 이게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런 그래서 거를? 지금에서 인지 능력을 검사해야 된다 이런 말 인지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 거래 기술처럼 거의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매드맥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이제 사실 치킨 게임, 키친 게임, 치킨 게임 네. 이게 마저는 열차 앞에 서서 누가 끝까지 버티냐, 막 이런 담력 싸움을 해서 자기가 번번이 이겨 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국에는 안 통하는 거죠. 중국한테는 안 통할 것 같은데. 안 통하고 우리 대한민국한테도 안 통하는 게 예.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버티는 것도 있지만 네. 어떤 대통령이라도 윤석열 같은 사람 빼고는 보수 진보를 넘어서 어떤 대통령도 3,500달러를 현금으로 태운다는 것은 줄수 우리나라가 없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요구를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이죠. 아까 앞에서 잠깐 그 에이펙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에이펙 저는 갑자기 이제 10월 10일 날 밤에 100%를 관세를 중국한테 매기는 걸 보고서 에이펙에 이거 도대체 두 사람이 안 만나는 거냐? 네. 이 판이 다 깨지는 거냐? 원래 이게 에이펙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뭔가 좀 큰 변화의 축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냐 이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에이펙 전망을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다 올 네. 거고 두 사람 다 와서 합의할 거다. 대타협한다. 네. 아, 야. 마지막까지 막 애를 먹이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 3시간 전에 막 예, 갑자기 막 포지앤 느닷없이 리볼루션이란 말을 네. 쓸 정도로 그게 완전히 우리는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트럼프의 마지막 대타결을 위한 그렇습니다. 전술이다. 저는 협상의 기술이라고 봅니다. 협상의 기술이다. 그러면 뭐 우리가 모두 다 보듯이 야 이거 뭐 좀 관세 전쟁 이제 막판으로 가서 이제 그냥 뭐 전쟁으로 가나라고 보는 것은 이제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배제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냉전 시대처럼 블록 경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현재도 미중 간의 교역 규모가 6천억 달러입니다. 6천억 달러. 예. 제 1등, 2등의 교역 상대국이요. 양국이 다. 그럼 어떻게 미국 대두가요. 대두가 그 지금 한 180억 달러? 대두 총 수입액이 2,721만 톤이었습니다. 작년에. 미국이 수출한 게. 예. 미국의 총 대두 수출의 약 60%를 중국이 수입해 갔거든요. 중국이 수입하는데 좀 줄어가지고 작년에는 50%인데 그것도 128억 4천만 달러 규모예요. 예. 이거를 지금 하나도 안 사가면 대두가 썩어 나갈 텐데 못 견디죠. 뭐 브라질 거 사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사오래. 예. 중부 지역이 다 그 보수적인 고화당 동네인데 농민들이 난리가 나죠 지금.
그러면은 결국 이 싸움 자체는 미국이 견딜 수 없는 싸움이 될 거다. 미중 관세 싸움은.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중국이라도 괜찮냐? 네. 중국이나 트럼프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좀 더 안정적이죠. 이건 선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중국도 지금 시진핑 체제가 지금 등소평의 요원을 어기고 3선을 했잖아요. 그렇죠. 2012년도에 시진핑이 주석이 됐으니까 5년씩 두 번. 2022년도에 사임했어야 되는데 3선을 해가지고 플러스 5년 2027년까지 현재 임기가 돼 있습니다. 2027년 전당대회에서 5년을 또 늘릴 거냐 말 거냐에 지금 긴장이 유발되고 있는데 최근에 시진핑 실각설이 한참 돌았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시진핑이 스트로크 있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장유샤가 무슨 군부를 장악했나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데 저는 시진핑 주석의 걸음걸이가 불편합니다. 약간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지금 시진핑 지도력의 가장 큰 문제는 시진핑의 건강입니다. 과연 추가 5년을 버틸 수 있는가? 그래서 시진핑도 고민할 겁니다. 그러면 시진핑의 후계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지금 리창 지금 뭐 총리가 있고요, 자올러지가 있고 뭐 리잔수 그다음에 짜이치가 이제 가장 오른팔입니다. 이번에 그 김정은을 북경역에 만나러 갔던 그 위에가 이제 왕후닝 1대1로를 만들었던 그 책략가 왕후닝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덩쉐샹이라고 판공부 주임 비서실장했던 사람입니다. 상하이 당서기 때. 그다음에가 이제 리씨 이렇게 7명인데 대부분이 시진핑이 만든 사람이지 독자적인 자기 정치 영역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후추나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것이다. 후추나 그분은 저기 그 후진타오가 한때 점을 찍었던 소속이고 리거창 후진타오 이쪽 계통이라고 봐야 되죠. 계통이죠. 상당히 뛰어난 친구고 우리 저하고 같은 동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글로벌한 사람에서 능력 있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지난번 삼선하지 않고 후계자로 되는 게 아니냐가 다 주시를 했는데 아예 정치국에서도 빠져서 지금 정협 부주석으로 가 있는데 뭔가 다시 지금 조명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시진핑 입장에서도 모 대통령이 등소평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중국을 위해서 쓰런방, 그 사인방을 통제하고 등소평을 다시 복권시켜서 중국을 위해 남겨놓았던 것처럼 저는 시진핑도 자신의 지금 등쉐상 같은 사람, 첸미너 같은 상해 당서기 같은 자기 수하들만 해가지고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만들어준 사람인데 후추나를 중국을 위해서 죽이지 않고 하나의 카드로 키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그 문제고 지금 저기는 트럼프가 헌법을 개정해서 다시 출마할 거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저는 건강상으로도 이미 79세 불가능하고 불가능하다. 그거는 인지 능력도 불가능하고 아무리 미국 민주주의가 다운됐다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 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아마 이제 JD 반스나 이제 주니어 트럼프 쪽에서 아마 그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당장은 내년 미드텀 선거,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어떻게 있냐는데 지금 미국 주지사가 50명이잖아요. 23명이 민주당, 27명이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어찌됐건 큰 차이가 안 나죠.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민주당 간에.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가 개빈 뉴섬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근데 아직은 다 약해서 문제는 이것을 다 결실시킬 그런 주자가 이번에 일리노이 주지사 프리츠커 같은 거 보니까 강단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투쟁 과정에서 누가 반 트럼프 전선의 리더십을 발휘냐에 따라 나는 민주당의 지도력이 새롭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중국과 미국 다 이 연로하신 분들이 건강이 국제 질서와 정세를 끌고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 같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잠깐 이제 좀 어느 정도로 하고 아까 다만 그 에이펙 전망에 있어서는 두 분 다 아무튼 잘 올 것이며 대타협이 이루어져서 에이펙이 진짜 대박을 치게 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평양을 갈 거다. 평양을 갈 거다. 그럼 평양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근데 사실 이게 평양 얘기는 결국 비핵화 문제랑 이제 직결되지 않습니까? 유엔 총회 때가 한미일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북한 비핵화와 이 대북 공조를 무척 강조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절대 핵을 없애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바로 뒤에 그런 대화들을 나눠가지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3단계 비핵화, 그러니까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안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비핵화론 자체가 미국에서는 아직도 변함없이 갖고는 있으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그 비핵화 문제는 끄집어내지를 않고 만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들 다들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이 정책에 있어서 비핵화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우선 그 비핵화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고 요번에 에이펙에 온 김에 뭐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첫 번째 나는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담이 과연 저게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의 그런 철학을 우리 내각이 정확히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통령께서 지금 제시했던 메시지는 핵 동결이란 말이죠. 예. 핵 동결을 통해서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근데 다시 CVID를 이야기하면 대화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혀 진척이 없고 계속 대결 구조로 가는 건데 그럼 대결 구조로 가면 아니 말만 CVID지 말로 이게 해결되냐고. 오히려 북한 핵 보유고는 더 50개에서 100개, 150개로 늘어나고 더 군사적 군비 증강은 강화될 텐데 그러니까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눠서 비핵화는 장기적 과제로 두고 핵 동결을 통해서 소위 N들은 이 N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익스체인지와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교류와 정상화를. 네. 그래서 저는 EN 뒤에서 D를 좀 띄워놓고 EN과 핵 동결을 같이 결합시켜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그 메시지를 저는 대통령께서 줬다고 보는데 저는 외교부 장관이 제대로 그걸 소화를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차피 북을 만난다면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죠. 이 하노이에서 말했던 스몰 딜, 예. 근데 좀 더 발전된 형태, 좀 더 미국이 불리해졌죠. 왜냐하면 그때 스몰 딜이라는 것은 사실상 연변 핵시설 다 폐기하겠다는 거죠. 폐기하겠다는 거였죠. 예. 북한이 그랬어요. 이걸 안 받은 걸 보고 이해를 못하겠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예, 최선희 부상이 그때 그렇죠. 그런 말 했었죠. 그 말이 예.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후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사인 안 한 것은. 예. 볼턴한테 존 볼턴대로 속았다고 지금도 화를 내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는 판문점에서는 안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판문점은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아. 대한민국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게 북한의 일관된 원칙 통미봉담이기 때문에 그럼 평양으로 들어오나요? 평양으로 바로 만나자 그럴 거로 저는 봅니다. 아. 이게 그리고 트럼프도 네.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거 또 하면 별로 임팩트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판문점에서 깜짝 쇼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 에이펙 때 왔을 때 만나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신빙성 있게 보는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런 얘기는 하기는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핵 얘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핵 보유를 인정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내심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북의 핵 보유를 이제 인정하겠다라는 뜻인가요? 인정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네. 비핵화 말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이 9월 3일 날 전승절 행사 때 김정은을 초청해서 만났잖아요. 예. 5월 9일 날 붉은 광장에서 있었던 전승절 행사는 푸틴이 오라도 안 갔습니다. 안 갔죠. 근데 시진핑의 체면을 세워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가가 뭐예요? 비핵화 얘기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도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조차도 빼버렸잖아요. 빼버렸죠. 그 말은 암묵적으로 드팍토, 그러니까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지금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암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어제 이제 쌍십절 북한 노동당 80주년 창립 기념회 예. 열병식에 이제 메드베데프하고 저기 리창 네. 2인자들이 중로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도 제가 어저께 중앙일보 선데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설했다도 북중로에 대한 한미일 협력 강화해야 나는 우리 중앙일보 사설을 쓴 노설위원 여러분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적 태만이다 이건 정말. 예. 지금 몇십 년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뭘만 터지면 한미일 협력 강화. 아, 누가 그 뭘 한미일 협력 강화로 뭘 해결해요? 그럼 북중러가 한미일과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북중러가 마치 한미일과 대립해서 연합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 정말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과 같지만 항상적인 갈등이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항상 긴장이 존재하고요. 그렇죠. 러시아와 지금 북한의 협력을 엄청나게 중국은 견제하고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자 회담이 열린 적이 없어요. 그냥 행사에 3명이 나란히 쓴 것뿐이죠. 예. 그 천안문 광장에 막루에 서 있었을 뿐이지 3자가 회의를 한 적이 없잖아요. 회담 그렇죠. 성명이 나온 적도 없고 맞습니다. 예. 3국의 외무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모인 적도 없고 군사훈련을 한 적도 없고요. 한미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냥 행사 참가자들입니다. 각자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이 바이든 멍청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 바보처럼 중러를 몰아붙여서 공산주의 시대 때보다 더 강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한국군으로 만들어줬다. 이 바이든의 어리석은 정책으로. 이게 트럼프의 말입니다. 이게 트럼프를 분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죠. 왜 우리나라는 항상 북중러 같이 묶어서 그러냐고요. 그게 아마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정동영 장관과 위성남 안보실장의 입장들이 좀 차이가 있던데, 그렇죠. 예, 정동영 장관이 독일에서 가가지고 예, 북한은 미국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 북한이 전략 국가가 된 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대북 정책을 짜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들렸고요. 네. 위성남 안보실장은 채널A 대담에서 비핵화는 한국의 목표이자 한미일이 공조해서 반드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같은 정부 안에서 같은 NSC 안에 있는데 안보실과 이 통일부의 입장이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예. 이성락 씨나 이런 분들은 평생 외교부에서 친미적인 사고 속에 아예 어렸을 때부터 사무관 시절부터 굳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바뀐다고 바로 바뀌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는 바꿔야 됩니까? 안보실을? 아 이제 대통령은 아마 초기부터 확 하면은 아마 이제 충격이 있으니까 아마 예. 지금 초기 내각에서 기본 좀 토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후기 두 번째 내각에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하시려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근데 아무튼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남북 관계에 뭔가 좀 틀을 바꿔본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이 모여가지고는 해결이 절대 안 예. 됩니다. 아니 중국과 러시아를 만나야 북한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한미일과 협력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한미일과 협력을 하는데 예. 한미일 협력에서 북한 상대하기도 힘든데 왜 중국 러시아를 우리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을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냐고 이 어리석은 이 외교관들이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이고 외교가 아니, 지금 노재현 씨가 주중 대사로 갔지만 노재현 씨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 때 중국과 대한민국이 국교 수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그리고 저 이쯤 여기서 내가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데 예. 제가 오다 보니까 프랑카드에 뭐 중국 뭐 막 우리 간첩 뭐 부정선거 뭐 황교안 이런 사람이 한때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한 사람이 중국이 뭐 부정선거 개입해서 간첩 정말 제정신인가 싶어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토마토 우리 뉴스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강조해야 되냐면 어떤 플랜카드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왜 반미 시인은 허용하고 반중 시인은 안 된다는 거냐. 딱 보면 그럴듯하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왜 이게 문제냐고 제가 설명하냐면 우리가 반미 시위를 일부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미국의 특정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예. 쇠고기 수입이라든지 미국 쇠고기 수입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 왜 30개월
이상 되는 늙은 소고기까지 우리한테 팔려고 그러냐? 미국 너희들은 안 먹으면서 미국 국민들이 먹는 것과 동일한 기준의 수준의 소고기를 수입해라. 그래서 싸운 거였잖아요. 예. 이게 광우병 괴담이 아니라 네.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그다음에 3,500불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데모하는 거다고. 네. 중국 지금 데모는 중국 사람을 가지고 레이시즘 일종의 인종주의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 병균을 옮긴다든지 이거는 완전히 갈라서자는 거죠. 우리가 미국인들한테 우리가 적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단체들이 미국인들 지나가 사진 찍으면 다 악수하고 그렇죠. 보도해 주라 그러고 근데 그렇게 미국 예. 국가의 특정 정책을 비판하는 거죠. 여기는 중국을 인종적으로 막 혐오하고 그렇죠. 비판하는 거잖아요. 마치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제일교포들을 조센징 맞습니다. 헤이트 예. 스피치 해가지고 인종적으로 막 조선 놈들 이게 공격한 거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얼마 전에 그 김민수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수준이 한 거죠. 예,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가리켜서 뭐라냐면 전염병 전파시킨다, 뭐 범죄 가능성이 있다, 또 불법 체류 가능성 언급하면서 막 혐중 부추기고. 아니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30일 동안 무비자를 허용해 주고 있는데 그러게요. 우리가 왜 안 해주냐고. 상호주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예. 중국인들이 1년에 1억 5천만 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합니다. 예. 도망가지 않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다. 그렇죠. 중국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경제 그러니까요, 발전이. 참. 그렇게 이런 말을 들으면 중국인들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또 반대 감정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요. 명동에 가서 이렇게 막 반중 데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반중 협중이 일종의 기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의도성이 걱정되거든요. 그렇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이게. 네.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진 욕해서 관동 대지진 때 학살한 것과 다를 바 뭐 있어요. 그러니까요. 주진우 이 양반은 자기가 찬성했던 법안을 말이죠. 더구나 부산이 관광도시로 크려면 그러게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야 부산이 먹고 살지. 예. 우리나라 중국 관광객이 이렇게 무비자로 들어오면 30조의 매출 이익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좀 이제 매출이 오르려 그런데 이거 찬물을 끼얹는 것도 위본수지. 그러니까 이 중국 얘기와 이제 미국 얘기가 쭉 나왔는데 오늘 아까 앞에서 말씀하실 때 잠깐 2018년도 생각이 다시 좀 나거든요. 네. 그때 그 싱가포르 회담하고 난 이후에 하노이에서 노딜 대응할 때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미국의 그 트럼프가 존 볼턴 때문에 날린 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 황금 같은 시기에 우리 정부도 사실 미국 눈치보느라 다 날려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정세현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 주변에 그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외교 노선을 주하는 동맹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들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즌 2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그 가슴 아픈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깊게 문제 의식을 좀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가 북한이 자주 외교를 떠드는데 북한의 자주 외교는 미국을 상대로 한 자주 외교가 아닙니다. 북한의 자주는 자신들의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을 상대로 한 자주 외교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헷갈릴 수가 있는데 북한 애들은 중국한테 그렇게 얻어먹고 의존하면서도 중국한테 절대 꿀리지 않는 자주성을 견지하려고 중국군도 빨리 나가라. 북한이 6.25 끝나고 한 58년도까지 중국에 있었는데 전부 철수시켰습니다. 네, 다 나갔죠 30만. 북한 영토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무관이야 있겠지만 소련군도 없고 그다음에 중국이 핵 우산 제공한 거 절대 거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미국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자주적 의식을 견지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가면 중국이 쩔쩔매고 북한을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맞습니다. 예.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중요한 동맹은 사실이지만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 관점을 갖지 않고 끌려나가려면 우리가 미국에 뭐 그냥 50일째 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승만도 미국과 싸웠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을 가지고 미국과 싸웠어요. 보수 진보를 넘어서도. 예. 자주성을 견지하려고. 내용은 다르지만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모두 다
보수 진보는 달랐지만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주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그런 수준도 아니고 거의 그냥 문외화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아이고 오늘 보니까 이 국내 정치 이야기는 물어볼 틈도 없이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워낙 지금 국제 정세가 이제 아주 네. 급변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관심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국내 정치 꼭 이거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원래 제가 꼭 질문하려고 했던 게 이 국내 문제에서의 사법부 개혁 문제 말하는 예, 거죠. 예, 그 얘기인데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발표를 아까 못 보셨는 모양인데 예.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마약 수사 지휘 고하를 마주 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 마약 수사 예. 백혜령 경정을 파견해서 네. 이문정 검사한테 예. 수사해라고 지시를 했어요. 정말 환영의 박수를 칩니다. 제가 일관되게 백혜령을 빨리 원상복귀 파견해라. 근데 왜 우리 민주당도 그러고 윤호중 장관도 그러고 백혜령 경정이 저렇게 외치는데 예. 계속 파출소에 그냥 그대로 놔뒀잖아요. 아유 그러면요 이제 마치면서 그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는 경고를 날리면서 왜 그 검사들 그 김건희 특검 파견했던 40명씩 집단 항명하고 하는데 정성호 장관은 그들을 가만 냅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지금 사실상의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 또 이 사법부에 대한 개혁에 대한 소신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현재 그 정세도 있다고 하시니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전국이 시끄러워질수록 이제 국제 정치가 복잡할수록 또 현재 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현재 우리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덧붙여 해주시면서 좀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부동산 대책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 당장간에 정리해서 곧 대책 발표한다니까 너무 잘 준비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집값이 좀 불안해져서 두 번째 이 검찰 개혁 문제는 아마 정성호 장관은 하나가 이제 반발을 줄여보려고. 줄이고 예. 우리가 거의가 소리 안 지르게 거의 털을 뽑듯이 하려고 하는 그런 아마 취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정성호 장관이 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나는 그런 어떤 전략적 어떤 배려로 저는 이해가 되고 일단은 대통령께서 정성호 장관한테 두 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검찰이 관행적으로 항소 상고를 하느냐. 무죄가 났으면 관행적인 항소 상고를 포기해서 빨리 사법 절차에 해방을 시켜줘야지. 왜 국가가 국민한테 이렇게 잔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물이 날라고 그랬다. 그 얘기 듣고 아니 저도 재판 받고 있지만 저 같은 정치범이 아니라도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송사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변호사비 집 다 팔아가지고 변호사비 꼴에서 3, 4년 해서 겨우 항소심 무죄를 받았더니 또 대법원에 상고하면 또 변호사비 몇 천만 원 써야 돼요. 그렇죠. 아니 1심까지는 모르겠어. 항소심까지 무죄 나면 웬만하면 상고하고 풀어줘야지. 그렇죠. 그거를 대통령께서 그냥 정확하게 지적해서 저는 가슴이 정말 뻥 뚫린 것 같았고 또 하나 이번에 백혜령 경장 마약 수사 철저히 해라. 야, 그건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빨리 나는 이문정 검사한테 수사권만 주고 인사권을 안 준 거 아니에요. 아니 손발이 있어야 이문정 검사가 수사를 하지. 백혜령부터 하고 이문정 동부지검장한테 인사권을 줘서 수사팀을 꾸릴 수 있게 해줘야죠. 그렇게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해봐라. 아니, 누가 봐도 진짜 의혹이 되잖아요. 근데 왜 백혜령 개인이 너무 뭐 센다 그래서 막 이상한 엘리트주의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그냥 백혜령을 좀 멀리하려고 그러고 부담스러워 그러더라고 다. 근데 우리 당 의원이나 저 윤호중 장관 양쪽에 다 백혜령 빨리 마약 수사팀에 투입해라고 그렇게 외쳐왔는데 대통령께서 그걸 알아주고 오늘 드디어 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조만간에 그 백혜령 경정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예, 오늘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참 국내 정치도 물어볼 게 많고 했는데 오늘 이 국제적인 문제,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얘기를 정리할까 하는데요. 최근 발다이 클럽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극화 시대의 6가지 특징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제 눈길을 끌었던 지점이 있는데요. 이 다극화 공간은 매우 역동적이고 변화가 때로는 하룻밤새 일어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다극화는 훨씬 개방적이고 창조적이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라는 말이었죠. 순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떠오르더군요.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 등 다극화 시대를 상징하는 다양한 기구에 우리도 몸을 실어야 이 어렵고 복잡한 정세를 이겨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나와주셔서 시원하게 현재의 정세를 읽어주신 송영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